오늘도 또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김상엽 카이스트 지속발전연구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은희 구청장님을 모시고 강사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은희 구청장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이렇게 시작한 우리 미래경제 아카데미, 정말 아카데미가 거듭될수록 저는 우리 서초구민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또 날씨도 쌀쌀한데 저녁 시간에 이렇게 미래경제 아카데미에 강의를 들으시러 오시고, 또 오셔서도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들으시고, 그래서 교수님도 오셨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서초의 품격, 우리 서초의 자부심, 이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면 우리 서초구민이 정말 다르다고 제가 막 감탄하면서 자랑합니다. 오늘 주제는 환경입니다. 친숙하면서도 또 다소 생소하기도 한데요. 우리 미세먼지, 또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정말 최고의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서초구민이기도 하십니다. 카이스트 지속발전연구센터 센터장이신 김상엽 교수님이세요. 김 교수님은 대통령실이죠, 청와대 미래비전 비서관과 녹색성장 수석을 지내셨습니다. 정말 제가 자랑스러워하고 또 존경하는 분이시고, 또 더 제가 꼼짝 못하는 서초구민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서초 우리 비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비전위원회를 통해서도 또 많은 조언을 해주십니다. 제가 환경정책에 관해서는 우리 김상엽 교수님의 머리를 빌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 수석을 하시면서 이 녹색성장이라는 거, 기후환경 변화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신 분이기도 하시죠. 김 교수님이 오늘 강의를 해주실 텐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분이 되게 바쁜 분이세요. 카이스트에도 바쁘고, 또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님은 이분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김 교수님 말씀 듣고 원희룡 지사님이 전기차를 타시기 시작했잖아요. 제주도의 환경 문제는 전부 우리 김 교수님이 다 하셔서, 제가 우리 서초구민인데 왜 제주도에만 가서 하시냐, 이렇게 해서 우리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또 정말 바쁘신데 시간을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해서 찾아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강의하시고 또 질문하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또 가차없이 열심히 또 질문해 주시면 또 서로 좋은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따로 컴퓨터.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상협입니다. 저야말로 이 서초구에 사는 주민으로서 우리 조은희 청장님이 이제 서초구를 얼마나 잘 가꿔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지 주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자랑스럽게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말미에 나올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평생 학습 체제라는 것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청장님하고 잠시 티타임을 가져보니까 스마트 시니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새로운 스마트 기기 또 코이스코와 같은 새로운 시설의 이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말씀을 듣고 정말로 앞서가시는 청장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렇게 많이 와 주신 줄은 몰랐습니다. 미래경제 아카데미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기후변화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좀 제가 기대했던 방향은 아니고 좀 색다르게 만드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변화라는 게 Great Acceleration, 그 자동차 탈 때 악셀을 밟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고 이 변화가 사실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속도와 어떤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좀 이해하는 것이 우리 미래 경제를 살펴보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건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대가속,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도래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게 우리 과거의 변화와는 달리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하나는 이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변화가 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후 변화, 환경에서 찾아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협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짧게 4차 산업혁명과 녹색 경제가 융합되는 현상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저도 사실은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 사람으로서 이러한 급변에 과연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조금은 생소한 소재일지 모르지만 그런 관점에서 역동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관점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원점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거의 나오지는 않는데요. 지금은 정치 자체가 국가 중심의 정치에서 도시 또 세계로 확장되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초 미래경제 아카데미의 어떤 제가 좀 수준을 좀 여쭙고 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그렇게 크게 혼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토니 세버라고요. 그 클린 디스럽션,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 책이죠. 이 청정 에너지 혁명 시대를 예견한 책의 저자인데, 토니 세바라는 사람이 맨날 얘기할 때마다 끄집어내는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좀 빌려왔는데, 이 1900년 그 뉴욕 그 5번가 거리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차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마차죠. 그 당시에는 그 뉴욕 타임스 기사나 그 당시 걸 보면은 저 말들이 쌓는 똥 때문에 말똥이 산처럼 쌓이고, 그래서 뉴욕이라는 도시에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환경 문제를 굉장히 괴롭히는 아주 큰 골칫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900년대에 찍은 사진이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13년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마차는 어디 있는가입니다. 저쪽에 하나 있습니다. 13년 사이에, 불과 13년 사이에 마차가 활보하던 5번가 거리가 자동차로 완전히 대체가 됐습니다. 불과 13년 만에. 물론 당시 뉴욕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앞선 곳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변화라는 건 부지불식간에 순식간에 확장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어르신께서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는데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에 나온 게 몇 년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있어 왔던 것 같지만 사실은 나온 지 10년 남짓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에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서 이 폰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을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다닐지 예측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이제 개도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경우가 있는데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은 거의 누구나 들고 다니는, 저게 10여 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 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은 삼성전자가 저걸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엄청나게 방해를 했었어요. 삼성은 피처폰이라고 저거보다 기능은 한참 떨어지는 거지만 새로운 폰이라는 걸 갖고 막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이라는 앞선 제품이 들어오니까 시장을 탁 차단을 해서 수입도 못하게 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스마트폰은 변화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과감히 문을 열고 우리가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자는 걸로 정책 전환을 했어요. 당시는 삼성전자가 원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글로벌 넘버원이 됐죠. 페이스북 요새 안 하는 분,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 이게 2006년 9월에 세상을 상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트위터, 이거 2007년에 했어요. 요새 유튜브 안 하는 분, 유튜브들 다 보시죠?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가 구글의 유튜브를 인수한 게 2006년 말입니다. 그리고 구글을 돌리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드로이드 출범한 것도 2007년이었고요. 그리고 IBM이 인공지능 왓슨을 제작을 한 것도 2007년입니다. 그때 IBM의 인공지능은 사람을 상대로 체스를 이겨가지고 굉장히 큰 놀라움을 줬었죠. 그리고 비슷한 해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DNA 염기 서열 분석, 이제는 주류의 테크놀로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해에 지구 행성의 한계, 청정 에너지와 교통 혁명, 이런 것들이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온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는 아마도 더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 어느 한 분야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요. 레이 커스웨일이라는 분은 사실은 제가 정말로 지구상에 3명의 천재를 꼽아라 하면은 그 커스웨일이라는 분을 꼽고 싶은데,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이기도 한데 그 사람도 대가속의 시대를 얘기하고요. 지구과학자인 윌 스테펜이라는 사람도 대가속을 얘기하고, 토마스 프리드만을 잘 아실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이제 칼럼니스트고, 보통 수준의 칼럼니스트는 아니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사실은 그 공직생활 그리고 학교 있기 전에 사실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이제 언론에 쭉 있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이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저보다 딱 10살 위입니다. 저 사람이 그 당시 렉서스 나무와 올리브 트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그 책의 저자였는데
당시 조지타운,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의 대학생들이 줄을 서서 무슨 책을 사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쓴 책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이제 그 일종의 인터넷 빅뱅, 벤처 빅뱅이 불면서 엄청나게 월스트리트에서 돈이 몰리고 막 흥청거릴 때였었습니다. 근데 자기 책에 자기 직업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다. 그 신문 기자가 뻔한데 뭐 때문에 당신 직업이 제일 좋다고 하는지 궁금해서 저 사람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뉴욕 타임스의 국제 문제 담당 칼럼니스트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 전화로 회사에다 난 어딜 가니까 그쪽에 호텔과 비행기를 잡아주세요. 자긴 칼럼만 쓰면 되는 게 상당한 특권이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가면서 면담 할 사람들을 리스트를 쫙 보면은 뭐 사우디의 왕세자를 비롯해서 뭐 어느 나라의 대통령 이렇게 착착 잡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럽죠. 근데 저 사람이 워낙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서 일종의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면서도 아주 활발한 저술 활동을 실례합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공통점으로 하는 게 아주 빠른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흔히 이제 이게 다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동력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접촉하는 세상이 점점 확장돼 나가는 이른바 글로벌라이제이션. 특히 이제 일종의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늘어나고 접촉이 늘어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영국의 브렉시트나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이런 어떤 반동적인 현상은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 세계가 글로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변화의 두 가지 또 다른 동력은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이 테크놀로지와 기후 변화입니다. 테크놀로지는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라는 걸로 상징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4차 산업혁명 이러지만 외국에서는 디지털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거든요. 이 기술 중에서도 요새 ABCD라는 전환적 기술이 A는 뭐겠습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역시 인공지능이 하나의 변화의 큰 축으로 등장하고 있고 B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입니다. C는 클라우드, D는 데이터. 이 ABCD라는 것이 하나의 세상을 바꾸는 전환적 기술로 등장하면서 테크놀로지가 변화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된다. 아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초점을 많이 둘 기후 변화가 역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커다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은행이 이제 세계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진적인 금융기관인데 영국은행의 시니어 어드바이저를 한 분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큰일 났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사실은 석탄 발전에 대한 미련을 아직 잘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많이 줄여 나가는 중이긴 하지만 탈원전을 너무 빨리 추진하는 바람에 그 빈칸을 사실 재생에너지가 못 채웁니다. 저는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키워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원자력과 같은 그 기반 에너지, 그 베이스라 그러죠. 이 기저 발전이 버텨줘야지 재생에너지와 같이 변덕스러운 에너지가 그래도 뻗어나갈 수 있는데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석탄 의존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한국이 동남아,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이 화력 발전소에 대한 융자를 수출입 운영을 통해서 많이 해줍니다. 지금 세계의 흐름은 석탄이라는 자산을 스트랜디드 에셋,
좌초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석탄, 광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에 융자하는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낮추는 흐름이 벌어지고 있어요. 즉 기후변화라는 것의 또 다른 이면에는 저탄소를 끌고 가는 강력한 동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의 뭐 재생에너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그리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군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세계화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생략하고요. 테크놀로지와 기후변화에서 일어나는 대가속의 측면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건 제가 실리콘밸리 포럼에서 만난 레이 커스웨일이라는 분입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특이점이 온다. Singularity is near의 저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라는 게 1, 2, 3, 4 1, 2, 3, 4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굉장히 선형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의 변화는 1, 2, 4, 8, 16 게임 오버. 이렇게 산술적인 변화라는데 인간은 익숙한데 이 지금의 문명, 기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비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펴낸 논리가 singularity,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 X라는 게 0으로 수렴할수록 어떠한 지점을 향할수록 갑자기 가치가 무한대로 치솟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이점을 이 사람은 기계 지능이 인간 지능의 총량을 초월하는 시점. 이 사람은 그걸 한 2050년 언저리로 내다봤었는데요. 제가 재작년 커스웨일이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언제라고 뭐 또 숫자를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특히 인공지능의 그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이 특이점, 기계 문명이 기계 지능이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그 시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앞당겨지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두려운 것은 그 발전이 과연 어떠한 발전일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발전이 이제 이런 선형적인 발전이라면 이렇게 발전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오겠구나는 예상이 되는데 이른바 unknown development, 인간이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이 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기술에 대한 좀 낙관론자라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문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21세기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발전이 인류 역사 통틀어서 이루어진 축적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거고, 저 특이점이 오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특이점의 비상식적인, 비선형적인 기술의 폭발로 인해서 인간이 상상 못할 세상이 전개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한국인들은 저 사람 말을 그래도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그 알파고 덕분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바둑 두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바둑 두시는 분. 저기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 실력에 비해서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세돌이 이제 그 알파고, 구글의 알파고한테 바둑을 깨지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당시 알파고와 대결을 벌이던 포 시즌스 호텔에 출입증을 얻어가지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하사비스라는 영국 사람인데 그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의 사장이죠. 그 알파고를 개발한 개발자이기도 한데 그 어떻게 인간을 이기니까 기분이 좋냐?
인간한테는 굉장히 인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종의 그 멘탈 스포츠고 체스 따위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자부심을 느껴왔는데 이걸 이기니까 기분이 좋냐? 그랬더니 이제 하사비스라는 사람이 그게 우리가 왜 바둑을 이기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바둑을 이길 정도의 지능이라면 자동차 운전은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기계가 해드릴게요. 바둑을 이길 때의 수준이라면 그 내과 외과 이런 진찰할 때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헬스케어 건강관리 우리가 해드립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바둑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게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상청 궁극적으로는 기후 변화라는 문제에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기후 변화라는 게 엄청난 데이터를 소화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상청에서도 기상 예보를 못 맞추면은 항상 슈퍼컴퓨터를 사달라 그러거든요. 대용량의 컴퓨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기상 정보를 막 집어넣어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컴퓨팅 파워의 확장을 예산을 더 달라. 제가 이제 저도 직접 겪은 일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한 1000배, 10,000배 더 많은 용량을 필요하는 게 기후의 변화입니다. 기상은 오늘의 일이고 기후는 내일, 모레, 앞으로도 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저 인공지능이 기후를 예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면 엘니뇨 같은 걸 예상을 하면 어느 지역의 곡물, 작황을 예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는 옥수수가 이번엔 아주 작살이 나겠구나. 저기는 밀농사가 풍작이 나겠구나. 이런 예를 들면 작황 하나만 알아도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겠죠. 선물 투자 같은 거. 또 예를 들면은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막 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 재해가 발생할 때면은 보험에 대한 요율을 좀 조정한다든지. 워낙 큰 변화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저걸 마스터하게 된다면 아주 큰 이득을 갖게 될 겁니다. 물론 구글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왔는데 알파고 제로라는 게 나왔어요. 알파고 제로라는 거는 그 전에 알파고라는 건 인간이 이세돌, 조훈현, 박정환 이런 바둑 기사들이 둔 바둑 기보를 바탕으로 기계를 키운 거거든요. 근데 알파고 제로라는 건 인간의 기본은 하나도 안 집어넣고 오로지 알고리즘만 가지고 기계와 기계끼리 알고리즘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서 기계끼리 경쟁시킨 거예요. 근데 40일 만에 세계 최강 중에 최강의 바둑 기계가 됐어요. 저게 아까 말씀드렸던 싱귤래리티 커브랑 모양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만에 세계를 완전히 평정하고 은퇴했어요. 기계끼리 학습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그 전에는 인간의 기보를 놓고 커오던 기계가 기계들끼리 바둑 기량을 자기들끼리 최정상으로 이끌어 나간 겁니다. 저게 시사하는 미래는 과연 뭘까? 기계끼리 학습하는 시대가 되면은 기계가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무엇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지금 우리가 이 과학기술 개발에 막 아주 몰두하죠. 특히 구글이나 IBM이나 애플이나 또 소프트뱅크 이런 데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가면서 저런 대가속의 변화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이 가져와야 될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올 9월에 우리 총장님도 다녀가신 걸로 아는데 제가 이 세계 지식 포럼에서 닉 보스트롬이라는 옥스퍼드대 철학과 교수인데요. 되게 신기합니다. 저 사람은 옥스퍼드대 철학과 교수지만 전공은 물리학, 생물학, 수학 이런 거 한 분이에요.
그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석학인데 옥스퍼드대 철학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계지식 포럼은 이제 창설한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어서 저한테는 좀 벅찬 세션이지만 저 사람은 비범한 사람,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제 대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저 사람이 쓴 책 중에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저 사람 주장이 아주 끔찍합니다. 우리 인간은 초지능, 아주 뛰어난 인공지능이, 다른 문명에서 만든 지능이 우리 인간 사회를 시뮬레이션 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상세계, 초지능이 만든 가상세계에서 치고받고 살도록 해놨다는 거죠. 그 목적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의 가설은 세 가지예요. 그럴듯합니다. 만약에 어떤 문명이 존재했는데 세 가지 경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문명은 어느 시점 가서 스스로 망하고 없어진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잉카 문명, 뭐 마야 문명 그렇듯이요. 두 번째, 어떤 문명이 아주 발전을 해서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인공지능 따위는 만들지 않는다. 안 만들 정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 가설은 문명이 계속 발전을 해서 인공지능 같은 거를 만든다. 그리고 계속 발전시킨다. 자기는 세 번째 가설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 발전이 계속된다면은 그 끝은 사실은 그 바깥의 문명이 만들어낸 사회가 우리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분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그거 갖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고요. 제가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 인공지능의 차이는 뭐냐? 이 사람이 신학자하고도 논쟁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사람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에 대해서는 immortal, 이 영속성을 부여하지만 초지능한테는 영속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 정도의 차이고요. 사실은 들어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느낌까지도 받았어요. 이건 저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기술 발전, 오히려 인간이 기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위협, 따라서 이 사람은 그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도 마땅히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물리학, 수학, 생물학을 다 마스터한 입장에서 옥스퍼드의 철학과 교수를 맡으면서 인간 미래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참새들이 이제 잘 지내고 있다가 밤에 좀 보초 쓰기도 힘들고 하니까 부엉이가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부엉이를 좀 데려다가 쓰면 우리 참새들이 밤을 좀 평안하게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회의를 참새들끼리 해서 저 부엉이를 좀 돈 주고 데려오자. 그래서 참새 일달이 딱 출발했어요. 그때 어떤 참새가 근데 저 부엉이가 우리한테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지? 문제제기를 딱 한 거예요. 근데 참새는 이미 부엉이를 데리러 간 시점이었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 위험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우화를 소개하면서 인간이 어쩌면 저런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서 너무 놓아버릴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관주의로 흐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저는 맨 처음에 동의하지는 않았어요. 실존적인 위협, existential risk 넘버 1이 바로 이 기계다,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거기에도 생각할수록 그래 참 제가 생각해온 더 큰 실존에 이거는 우리의 존재, 물리적 존재 자체를 말 그대로 위협하는 것이 이제 기후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는요, 그 매년 다보스 포럼에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으로 돼 있죠.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일어날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경제, 사회, 산업,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정치 리더들한테 서베이를 겸해서 매년 발표를 하는 건데요. 올해도 탑 리스크가 기후변화 및 급격한 기상이변, 자연재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의 실패, 탑 리스크를 휩쓸었습니다. 2018년에도 그랬고요, 2017년에도 그랬고요. 간혹 금융위기, 또 실업 문제, 또 테러 문제, 국가 간의 갈등, 그다음에 난민 문제, 사이버 어택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탑 리스크를 사실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10년 가까이 연속적으로 탑 리스크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리스크는 기후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 우리 삶의 터전 자체를 흔들어 놓고 심할 경우는 인류라는 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사실 어느 아주 유명한 로펌 대표분이 기후변화라는 거는 우리 태고 쪽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기후변화라는 게 왜 뭐 물론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건 인간 활동과 자연의 활동이 함께 일어나는 건데요. 이 그래프를 주목해 보시면 1950년부터 급격히 대기 온도가 치솟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잘 알려진 그 온실가스와 CO2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온실 효과로 인해서 태양열을 방출을 차단하고 있고 그것은 CO2와 같은 온실가스 때문인데 그래서 온실가스, CO2와 같은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온실 효과가 커지고 따라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해진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산업혁명 직전에 이 남극이나 보면은 이 얼음을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얼음에 담겨 있는 성분을 조사해 보면은 그 당시에 CO2 농도가 어땠고 산소 농도가 어땠고 이거 다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구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때 CO2 ppm 농도가 285였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와이 마우나로아 청정지대에서 어떤 다른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게 대기를 CO2를 측정하겠다고 생긴 게 58년에 첫 측정을 냈는데 그때가 315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350이 넘어가면 인간 사회한테 위험이 온다고 했는데 이미 2019년에 411 ppm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자연의 행위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유엔에서 정의하는 기후변화의 정의는 인간 그리고 자연의 직접적인 간접적으로 이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종지부를 찍은 리포트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급격한 기후변화, 대기 상승은 인간이 주범이다.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논쟁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단은 뭐 백악기, 뭐 총적세 이런 게 쭉 있지만 인류세라는 이름을 학자들은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다. 인간이 자연 생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대가속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회 경제적으로 인구에서부터 물, 에너지, 식량 모든 것이 195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CO2에서부터 그 바다의 산성화 모든 것들이 일치되는 그런 특이한 상승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이제 그 플래니터리 바운더리라고 사실은
이 기후 과학한테는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지구가 지속성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2009년에 이미 세계가 그 위험선을 넘어가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생물 다양성, 두 번째는 우리가 식량 생산을 하면서 너무 많은 비료, 농약 등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물 지구 화학적인 한계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규모로는 기후 변화를 꼽고 있는데요. 불과 6년 사이에 그 위험선을 넘어서는 폭 그리고 가지수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랜드 시스템이라는 건 토양 시스템인데 여기에는 물론 이제 산림 문제 이런 게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9개의 한계선 중 4개가 이미 지구가 위험한 수준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 저자 중에 한 분을 저희 학교에 지난해에 한번 초청을 했어요. 특히 지난 여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뜨거웠던 폭염. 한국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올해 한국은 다행히 좀 비교적 염려했던 것보다는 덜 더운 여름을 보냈는데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45도 엄청난 분들이 고통을 받고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이 아까 지구 한계 플래니터리 바운더리라는 논문을 쓴 주 필진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서울로 초청을 해서 컨퍼런스를 가졌는데요. 주장하는 바는 이제는 뭐 그린하우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핫하우스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치닫고 있다는 건데요. 이분입니다. 지구에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이 안스로포센이라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지구 시스템의 궤적이라는 것이 티핑 포인트에 사실은 임박해 있다. 티핑 포인트라는 거는 그게 어원을 좀 보면은 이 웨이터가 서빙할 때 이렇게 쟁반에다 뭐 들고 왔다가 잘못 기울이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한다고도 하는데 저 사람 표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계란을 갖고 계란이 이렇게 굴러가다가 여기까지는 계란 형태가 멀쩡히 있죠. 근데 딱 떨어지고 나서는 여기까지는 계란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떨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계란이 아닌 거죠.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인 상태로 떨어지기 직전에 기술로 치면 싱귤러리티 포인트로 가기 직전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티핑 포인트의 징후를 보이는 지구적인 양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북극, 남극, 저기 브라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되게 실감나게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이건 2012년에 당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그린랜드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저 옆에 계신 분이 그린랜드 총리인데요. 사실은 몇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이게 좀 서글픈 일인데 그린랜드가 9월인데 정말 그린합니다. 얼음으로 뒤덮일 줄 알았는데 바다에는 얼음이 떠 있지만 그린랜드는 육지가 그린하더라고요. 저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막혀있던 얼음길이 열립니다. 북극 항로가 사실상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북유럽과 아시아가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린랜드에 우라늄, 히토리를 비롯해서 엄청난 자원이 그 동토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굉장히 빨리 그린랜드의 전략적 가치를 깨닫고 같이 갔었죠. 그래서 최초로 중국, 일본의 구애를 물리치고 한국과 그린랜드가 친환경적인 자원 탐사 및 개발에 MOU도 맺었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알래스카 팔듯이 그린랜드도 팔아라 그랬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텔레비에서. 그린랜드
저 그린랜드는 사실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덴마크의 외교 국방은 덴마크가 갖고 있는데요. 근데 9월 달에 그래도 뭐 쌀쌀하긴 했죠. 근데 얼마 전에 덴마크 왕세자가 다녀갔었는데 지금 이제 이 덴마크 왕세자가 그 눈썰매를 타고 덴마크 그린랜드를 횡단하는 걸로 유명했었는데 지금 여름에는 눈썰매가 아니라 개썰매, 물썰매가 물속을 달리는 눈 위를 달리는 개가 아니라 물 위를 달리는 그런 썰매가 되고 말았다. 이거는 올 여름 몇 달 동안 탔던 브라질입니다. 아마존. 이게 아마존이 점점 더 이 전 세계 산소의 3분의 1 이상을 공급하는, 그래서 허파라고 불리는 곳인데 아마존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메말라가고 있는데 또 브라질 대통령은 아마존의 이 산림을 좀 농업 용지로도 쓰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 보호라는 것은 하지 말고 은근히 개발 행위를 장려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저건 지구의 공동의 재산이다 그랬더니 웃기지 마. 아마존은 브라질 거야. 왜 내정 간섭을 하냐. 아주 그 뜨거운 논쟁이 있기도 했었죠. 이게 이 시대에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변화라는 걸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약 1도 오른 것에 불과한데 이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메말라가는 아마존, 그 북그린랜드의 이 녹아내리는 얼음, 그리고 곳곳에 일어나는 기상 이변, 이런 건 1도의 변화,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죠. 그런데 파리 협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도까지만 올리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끔찍합니다. 아마존이 사반나처럼 메마른 지대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기가 본토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난민이 한 4억 명에 달할 것이다. 3도가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그 인류의 차원에서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인데 약 20억 명의 목숨이 여기에 걸려 있을 거라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3도 이상이 기후 과학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3도 이상은 넘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6도가 되면요, 동토에 이제 잠겨 있던 메탄이 폭발을 하면서 어떤 정도의 에너지 폭발력이 발생을 하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의 한 10,000배 정도의 에너지 폭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6도를 내다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3도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그래도 추상적으로 사실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 파리 협정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전 세계 국가 190개가 넘는 국가가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겠습니다 하고 제출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그 약속을 다 지킨다고 해도 2.7도에서 3.7도 가량이 상승할 것 같다. 약속을 다 지킨다고 해도.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기후변화라는 것도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인간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실상은요, 약속한 거 지키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요, 온실가스 감축 진작에 꺾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발표를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공공재해에 속합니다.
온실가스 높아가고 기후 변화 심한 거 그건 내가 안 해도 남이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또는 내가 열심히 해도 남이 안 하면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가급적이면 저러한 변화, 저러한 책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어떤 큰 변화에,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자체가 엄청난 새로운 산업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게 지금 우리 인류 사회가 비즈니스 as usual이라고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하는 궤적입니다. 근데 파리 협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ABD가 아니라 ABC라는 저탄소 발전 경로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새로운 세계 시장으로 커나갈 만큼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그 두 자릿수의 조 달러 단위의 수십조 달러의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녹색 성장이 왜 녹색만 하지 왜 성장까지 하느냐, 그걸로 사실은 환경단체한테 비난도 좀 받았어요. 근데 녹색만 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은 부담으로 느끼고 의무로 느끼면 잘 안 합니다. 이타심에 호소해서 잘 돌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저기서 나한테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 산업혁명, 요거는 좀 짧게 가겠습니다. 지금 저게 리프킨이라는 분인데, 에너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경제가 생기고 일자리가 바뀐다. 당연하죠. 우리가 석탄 나무 뗄 때랑 석탄 뗄 때랑 석유 할 때랑 전기 할 때랑 재산이 할 때랑 경제와 일자리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교통이 바뀔 때마다 생활 반경이 달라진다. 그것도 당연하죠. 걸어 다닐 때랑 자전거 탈 때랑 마차 탈 때랑 자동차 탈 때랑 비행기 탈 때랑. 그리고 뉴 커뮤니케이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생길 때마다 권력 이동이 있어 왔다. 인쇄 매체가 들어갈 때도 권력 변동이 생겼고요. 신문, 방송, 지금 SNS, 권력이 점점 그 대중화되면서 퍼져나가고 있죠. 근데 지금 시대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변화하기 때문에 엄청난 산업혁명, 산업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에너지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교통이라는 거는 이제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뉴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우리 5G라는 거 다들 좀 쓰고 계십니까? 인간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은 5G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3G로도 충분합니다. 5G는 왜 필요한 거냐? 사물과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터를 시키기 위한, 즉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는요 에너지하고도 커뮤니케이터를 하고 자동차하고도 커뮤니케이터를, 스마트 그리드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 자동차라는 게 어떻게, 자동차는 예전엔 트랜스포트, 교통이라고 많이 했죠. 요새는 다 모빌리티라고 그럽니다. 뭐 큰 뜻 차이는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의미를 담고 싶은 거냐면, 교통이라는 거는 사람이나 물건을 어떠한 장소로 이동해 주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교통의 의미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이 모빌리티라는 건 움직이는 공간이 새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는 움직이는 공간.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 또 자율주행으로 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한테 제공하는 움직이는 공간이 생겨서,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 보면은 이 공간은 무엇일까요? 이 자동차라는 걸 새로운 움직이는 공간, 움직이는 큰 컴퓨터로 인식하는 하나의 흐름이 생겼고요. 또 그게 뭘로 움직입니까? 전기 자동차로 움직이죠. 전기를 움직이죠. 전기를 움직이게 되면은
그게 움직이는 에너지 운반 수단이에요. 필요할 때는 전기를 다운받지만 전기료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이 안 됐지만 이제 전기료가 틀림없이 리얼타임으로 그 피크 타임 해가지고 이 시간별 요금 차등화가 올 겁니다. 그거는 지금 정부가 막고 있지만 그건 불가피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비쌀 때는 저 전기차가 전기를 오히려 팔아먹어요. 한전에다가 전기 사업자에다가 쌀 때는 전기를 내려받아서 쓰고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가 하나는 에너지 캐리어가 되고 또 하나는 움직이는 공간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건 그 자유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새 도요타가 모빌리티 선전하는 게 다 그런 현상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게 보면은 에너지도 저탄소 에너지라는 것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커나가고 있고요. 자동차도 이 에너지 효율적인 저탄소 교통으로 진흥화되고 있고요. 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이 에너지와 교통이라는 것을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도록 움직이는 힘으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술의 변화라는 큰 축과 기후변화에 따르는 디카보네이제이션이라는 축이 함께 만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 전혀 달리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던 변화가 사실은 함께 오고 있다. 이게 이제 맥킨지라는 데서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요것만 조사를 했을 때 이미 1조 달러 시장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조은희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제주도가 이런 것들 한국에서 좀 앞장서서 이 네 가지의 성장 동력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도 선택과 집중이 대단히 중요한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제주도가 특별한 자치도라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냥 평준화 정책 속에서 그 특유의 선점한 기회가 사실은 조금씩 유실돼 나가는 것도 없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생태계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은 뭐 여전합니다. 이걸 그대로 흉내낸 게 지금 소프트뱅크에서는 BMW라는 그 전략을 펴고 있는데 원래 정보통신회사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소프트뱅크가 비츠 정보의 단위죠. M은 모빌리티. 지금 사실은 우버 자동차나 그랩이니 그 다다 추식이니 전 세계의 자동차 이런 공유의 기업들의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소프트뱅크입니다. 지금 뭐 과다평가돼서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다음에 왓츠 소프트뱅크가 이 에너지 회사를 세워서 지금 일본에서 가장 큰 재생 회사인 동시에 또 아시아 슈퍼그리드라고요. 전력망 연결 사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에너지, 트랜스포트, 커뮤니케이션 세 가지라는 아주 큰 변화의 축이 함께 변하고 있다는데 우리 한국이 이제 그린 빅뱅 녹색 성장을 통해서 그걸 도모를 하고자 했고 지금 소프트뱅크가 이 세 가지 BMW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이죠. 하나는 트랜스포트죠. 하나는 에너지죠. 이 세 가지 축을 자기들의 기본적인 사업의 어떤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상 데이터 얘기 이게 재밌는 건데요. 아까 제가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사람이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싶다. 이 인공지능의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이 되도록 하겠다. 재밌는 게 이게 전남대 교수님이 구글의 이 딥마인드의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엘니뇨를 예상한다라는 논문을 네이처에 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가 저런 알파고의 기계 학습 기법을 이용해서 엘니뇨의 단연간 모델을 예측을 한 거예요. 저걸 예측력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건 방법론인데 예를 들자면 한 1980년대까지만 그 자료를 입력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80년부터 2015년까지를 예측토록 하고 실제 자료랑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일치된다는 거죠. 아직 초기 단계지만, 즉 기후변화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가 테크놀로지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도구를 통해서 해결될 그런 모습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비관만 할 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토인비가 얘기했던 도전과 응전. 도전을 받으면 인간은 응전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엄청난 실존적인 변화도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또 우리의 존재를 보장할 수 있는 길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 얼마 전에 이 정부에서 타다라는 그 택시 서비스를 기소키로 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사실은 정부의 방침 때문에 타다는 기소의 대상이 됐는데 좀 상당히 착잡합니다. 택시 기사분 말씀 들으면 그분들도 충분히 전 이해가 가고요. 또 타다라는 어떤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냉정히 하나 봐야 될 게 우리가 기술을 거부한다고 과연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올라갈게요. 아닙니다. 이건가? 이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변화라는 것에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거나 변화를 외면할 때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일들인데, 범선이 이제 대항해 시대에 엄청난 부를 거머쥐지 않습니까? 뭐 스페인, 포르투갈 근데 이제 영국에서 증기선이 쫙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범선으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배가 어떻게 통통거리고 가느냐. 그래서 더 좋은 범선을 만드느라고 번 돈을 거기다 다 썼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범선의 시대는 가고 증기선이 왔죠. 이건 제가 대학 시절에 갖고 싶었던 올리베티라는 타작입니다. 그게 한 200달러인가 했는데 결국 그 돈을 못 모았는데 그 당시에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죠. 근데 올리베티라는 그 세계적인 타자기에서는 더 좋은 타자기를 만들다가 돈을 다 날려버렸다 그래요. 지금 워드 프로세서에서 이제 컴퓨터로 넘어갔지만, 자 이게 사실 카메라 갑자기 그 회사 이름이 생긴 코닥이죠. 코닥이 사실은 저 디지털 카메라 제일 먼저 개발을 해놓고 출시를 하는 겁니다. 필름이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근데 이제 디지털로 넘어갔죠. 코닥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후지는 업종 변경에 성공을 했고요. 자, 이건 제가 언론에 있었는데 인터넷이 딱 등장하니까 신문사 방송 제가 2개 다 해봤는데 신문사에서 인터넷 등장하니까 어떤 대응을 했겠습니까? 뭐 그까짓 거 하면서 더 좋은 윤전기, 더 좋은 종이 이걸로 대응하려고 했어요. 방송사에 갔더니 더 좋은 화질, 더 좋은 방송 장비. 업의 본질과는 관련 없이 자기가 해왔던 그대로 유지를 하려는 속성이죠. 이게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인데요. 사실 우리한테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내연기관으로서 세계 인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 세계적인 볼륨 메이커가 됐지만,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가장 선도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그 현대자동차가 너무 잘 팔렸어요. 2009년에
2009년에 그 현대자동차의 부회장님과 산자부에 차고 안 나고 전기차라는 것도 새로운 우리가 한번 그걸 선도해 보자고 했을 때 사례로 들었던 게 BYD라는, 그 당시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반응이 그 깡통과 같은 굴러가지도 않을 겁니다. 세계에서 지금 가장 전기차를 많이 파는 중국 회사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변화가 찾아올 때 이것을 거부하면은 낙오되거나 밀려드는 게 인간의 역사인 것 같더라.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변화를 거부해서 되는 경우가, 타다와 같은 규제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의 규제는. 근데 이 변화에 그러면 택시 기사들 같은 분들은 그럼 무작정 뭐 변화의 희생양이 되란 말이냐? 그것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당치도 않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 미래에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이 인간의 이 적응 능력은 기술 발전 속도보다 못 미치게 마련이고, 지금과 같은 대가속의 시대에는 이 격차가 앞으로 엄청나게 더 커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적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유일한 해법일 수밖에 없고, 이 적응 역량을 키우게 된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이점이나 티핑 포인트가 상당 기간 늦춰집니다. 그리고 기술과 인간의 격차를 좀 줄이는, 너무 상식적이지만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적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고, 이건 개인만으로는 어렵고요, 사회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목이 그건데요. 지금의 아까 기술과 기후 변화라는 거는 그냥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아주 큰 위협으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꼭 전 뭐 물리적인 공간만은 아닙니다만 이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레실리언스입니다. 이건 마음의 근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이 충격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회복 탄력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환경 보존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실리언스라는 건 과거에도 좀 쓰이는 뜻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런 그 사회나 경제의 변화를 얘기할 때 꼭 동반되는 그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레실리언스는 서로 연결돼야 되고 보호돼야 되고 존중돼야 된다는 것을 기본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지속발전 시대의 목표가 바로 이 세 가지 기본 정신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교육, 직장, 사회 모두가, 개인은 물론이고요, 다 유연하게 변화해야 될 겁니다. 제가 사실 오랫동안 미래 문제를 비교적 들었던 편인데, 이 변화 속에서 근대에서 강화된 세 가지 제도가 다 변할 거라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제도가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본성하고는 좀 어긋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이제 직업의 변동성 등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가정이라는 게 혈연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유대로 제정이 되기도 하고요. 결혼, 가정 이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제도도 밑에서부터 어떤 변화에 어떤 도전을 받고 있고, 더 큰 거는 학교죠. 뭐 학교라는 것이 우리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학교를 국민학교 같이 다니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학교라는 것도 동원체제 속에서 산업화 시대 속에서 나왔던 교육제도인데, 학교도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이고, 정당도 그렇고, 근대 제도라는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만드는 근대제도라는 것이 상당히 기본적인 변화에 지금 초입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인생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길어진 현재, 그런 면에서 long now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학 입시에 쏟는 노력보다 훨씬 더 쏟아 부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담화작 시대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되면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게 한 3번 정도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인생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한번 의무적으로 학교를 가고, 또 한 40쯤 됐을 때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기업과 국가와 개인이 서로 책임을 분담을 해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 새로운 커리어를 위한 의무 교육 체제가 돼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60 정도 됐을 때 그 범위 속에서 인생 3모작 정도가 보장돼야지 이런 힘겨운 도전을 견뎌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디자인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정치인들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정치인들은 이런 거는 립 서비스 정도로 다루고는 합니다. 우리의 정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토마스 프리드만이 어느 미국의 이 컬럼비아대 경영학자의 말을 빌려서 쓰는 건데, 저도 빌려서 쓰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동적 안정성. 우리가 기술이 가져오는 다이내미즘, 우리한테 주는 편리함과 유리함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해서 내 삶이 파괴되고 내 일자리가 무너지고 이런 불안정성을 또 감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서로 상충되는 말이지만, 어떤 사회가 다이내믹하면서도 스테이블할 것이냐, 다이내믹 스테빌리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대가속 시대의 키워드로 되고 있습니다. 이 덴마크 같은 경우가 플렉시큐리티라는 말로 좀 유명했는데요. 그보다 더 좀 한 차원 높게 바라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술에 대한 규제는 개혁하고, 거기에서 오는 직업 이동성이나 시장, 노동 시장의 유연화는 상당히 보장을 하되 사회 안전망이 대단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좌파가 전혀 아닙니다. 뭐 꼭 우파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살지도 않아요. 근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지 않으면 타다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주목되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기본소득 얘기하면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기본소득의 개념은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면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나 투표권을 줍니다. 성인이 되면.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면은 기본적인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몇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경기도나 이런 데서 막 주던 데다가 더 퍼주고 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사실 복지가 약 예를 들자면 1,000원의 복지가 제공된다면 복지 전달 체계에서 30% 40% 심하게 60%가 옆으로 새 나가는 구조라 그래요. 정작 복지를 받아 직접 전달되는 것보다는 옆에서 행정 비용이나 누수, 중복 등등으로 새 나가는 손실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특별한 세금을 걷지 않아도, 이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이 복지 전달 체계만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주자는 거고, 저게 실리콘밸리 있는 사람들은 다 저걸 찬성해요. 그래야 기술 혁신을 방해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내 삶의 최소한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경제권을 부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영 논리를 떠나서 과거의 논리라면 저는 무조건 반대했을 겁니다. 왜 그 근로 의욕도 저하고 왜 그러느냐. 지금 근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큰 변화가 다가왔을 때는 저거는 정파적 논리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설계로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대전제는 주둔 거에다가 인심 쓰시지 퍼퓰리즘이 아니라 사회의 하나의 축으로서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없던 일이죠. 예를 들면 이제 탄소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배출권 제도를 도입을 했죠. 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은 탄소에 대해서 요금 체계가 붙을 겁니다. 세금이 부과될 거예요. 이미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 등이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런 그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요. 로봇세라는 게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기본소득의 대전제가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거의 대신할 거라는 게 사실은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일치된 언제냐 어느 정도냐의 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은 기계가 제공한다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저주지만 잘 활용하면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가는 방향으로 잉여 가치가 그만큼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설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마땅히 인간이 우리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세금이 웃기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소득을 어닝 텍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인세나 소득세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세금을 내잖아요. 그거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그 어닝 텍스에서 버닝 텍스 저렇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외부적인 효과를 안 좋게 가지고 가는 쪽으로 세금 체계가 옮겨져야 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안정성을 갖는 길도 이제는 모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시민에 대해서 시민권에 대해서는 엄격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시민한테는 권리는 많이 부각되지만 책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죠. 대한민국 시민 이상 또 시민 계세주의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는 분량은 좀 다르겠지만요. 시민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가치가 되는 날이 또 와야 될 겁니다. 시민인 이상은 내가 투표권과 경제권을 부여받고 시민인 아닌 사람은 그런 걸 부여받지 못하는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 모두가 요구받는 시대가 앞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좀 확장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유발 하랄이라고 많이들 이제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세 명의 어떤 그 두뇌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저는 만나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체구도 좋고 머리도 좋은 네안데르탈인을 누르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 인류의 지금 주종이 된 거는 호모 사피엔스는 체구도 작고 머리도 나쁘지만 협력을 잘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와 같은 아까 이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기술의 대변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의 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인간끼리 협력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국가 차원에 머물지 않고 세계 공동체 차원의 협력으로 상승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결국 정치를 재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가속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평범한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요. 사실은 지금 서초구에서 그 평생 학습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런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술을 그 커뮤니티 속에 접목시키는 그 스마트 시니어 뭐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론상으로나 뭐 이랬는데 선진 사례들이 제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적응이라고 할 때 서초구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런 노력과 병행해서 변화된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설에 그 뭐죠? 그 원두막 같은 것도 있고 그게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 서초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혹시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서 서초구에 사는 김영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71년도 학교 졸업하고 나이가 71살이 돼가지고 이제 은퇴했고 저희는 산업화 시절에 세월을 잘 만나서 그럭저럭 한 시절 비록 전쟁으로 어려운 시절은 있었지만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수가 되고 꼬맹이를 손자를 기르다 보니까 이 손자 녀석이 살아갈 우리 미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해서 지금 와서 이야기를 이래 들어봅니다. 근데 우리 이 손자 세대들을 가르쳐주고 미래의 꿈을 실어줘야 될 우리의 교사들의 능력과 또 학교 시스템과 교과 과정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전혀 희망을 걸 수가 없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은 있는 거 다 팔고 이래갖고 나라를 뜨는 것이 나의 유전자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제가 제 인생에 계획이 없던 학교에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삶을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걸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교수들하고 제일 사실 자주 얘기하는 게 우리 교육의 적은 바로 교수다, 선생이다. 이 자기들이 배워온 텍스트, 자기들이 배운 내용이 아니면 안 가르치려고 그러고요. 받아들라 그러지 않습니다. 안라 그러고 사실 학교라는 것이 지금 제가 있는 카이스트도 사실은 그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과거의 성공 기억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공 방정식이 통했던 시절이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과 같은 도전에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도전에 대해서는 별로 답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교육 개혁에 제일 사실 어려운 거는 교육이라는 그 상품, 교육이라는 서비스의 공급자인 교수나 선생님들이 사실 교육 개혁의 가장 큰 장벽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차원에서의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그래서 학교라는 시스템은 이제 좀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지금 이미 이런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교수는 강의 말고는 뭐든지 해도 된다. 왜냐하면 가르칠 내용들이 이미 유튜브나 사이버 공간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인 교육이라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금방 서치해가지고 나옵니다. 토픽만 줘도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건데 더 큰 관점은 소비자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국경이라는 걸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꼭 멀리 이민을 안 가셔도 그 손주분들이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일종의 가상 공간을 통해서 교육을 얻는 거는 엄청나게 앞으로 확장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학교 시스템에서 크레딧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거죠. 예. 그 손녀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 초등학교 교과 내용을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교과서도 보고 이렇게 쭉 하면서 과연 미래의 주인이 될 이 초등학생들한테 사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편향적인 교육 일변도로 어릴 때 지금 약 12살, 13살 그거 가기 전에 너무나 그런 것만 주입을 해가지고야 앞으로 방금 저쪽에서 이야기하시는 21세기를 위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될까? 교과서에 그런 거 나온 거 못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실제로 지금 이태리에서는 예를 들면 기후 변화라는 게 이제 이태리가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하려고 해서 그런데 초중고에서 기후 변화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저도 그런 거 하면 좋겠는데 절대로 안 합니다. 입시에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대학 시험에 나오지 않는 그 교육은 현재로서는 잘 안 되는 그런 거였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제가 논지를 잠깐 놓쳤습니다. 아까 편향 그게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예전에 이 대중매체 또는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는 순기능은 가급적이면 사회의 통합적인 메시지, 통합적인 내용을 좀 주입이라는 게 문제긴 했지만 지금의 그 소셜 미디어는 확증 편향성을 키워주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강화시켜주는 그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대표적인 예인데 제가 예를 들면 특정한 논지, 특정한 어떤 그 정치인 또는 특정한 배우 이런 것들을 보면요 계속 추천이 그쪽으로 들어와요. 그럼 세계가 정말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저 같은 사람도 헷갈리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일방적인 그게 셀프 리인포싱 메커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확증 편향을 심어준다면 세계와 심각한 불화를 맺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카이스트에서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좀 개발하는 교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의견을 자기가 게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좋아요 비슷한 의견들이 막 따라붙는 구조예요. 그게 인기를 끌게 장사는 그게 더 잘 된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오는 알고리즘은 어떤 의견을 내면은 저 반대 의견을 1차적으로 딱 올려준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존재, 그리고 자기 의견과 비슷한 사람을 붙이도록 일부러 세계라는 것이 넓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그게 알고리즘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넷플릭스라는 영화 보는 것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몇 가지만 던지면 계속 그걸 몰고 가요. 그러면 사회가 분열되고 이 교육에서도 그런 새로운 알고리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뭐 전교조나 저는 그런 쪽에는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새로운 오가니제이션, 새로운 어떤 움직임의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손을 못 댄다고 생각해요. 이미 굳어진 세계관이고 제가 386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386 때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오지 않았던 문제들입니다. 이미 와 있는데 386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저런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게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뇌 구조가. 저걸 느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상당한 비중을 갖고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위적으로. 지금 구조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지능이나 어떤 정보나 훨씬 더 갖고 있으면서도 아예 그러한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배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할 때 젊은 세대, 영 제너레이션을 기후변화의 당사자로 인식하자는 운동을 지금 조금 시작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살아갈 세상이 아까 3도시, 6도시 이런 세상입니다. 3도시쯤 됐을 때 아마 저는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일종의 시간 불일치 현상이 정치인들이 이런 데 시간을 안 기울이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변화된 세상을 살아갈 겁니까? 젊은 세대거든요. 젊은 세대가 이런 정치 변화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손주분이 좋아하는 채널이 있으면 다른 채널도 좀 찾아서 자꾸 좀 같이 좀 보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당분간은. 예.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교수님, 여태간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예. 나와 다른 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 이렇게 포옹을 하라고 그러는데 예. 나는 내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예. 뭐 폐기한다고 그랬는데 예. 제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이 안 되는 그 생각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가 지금 예. 40%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고 그 정도 또 되죠. 예. 중국 같은 데는 60%를 예. 차지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로 해가지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거의 지금 뭐 옛날에는 뭐 90% 100%가 중국에서 왔다 그러는데 예.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서해안에 예. 예. 엄청난 예. 그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예. 그런 것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 생각이 예. 전혀 그 타당치가 않은데 그런 것까지 수용을 해가지고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으로 당연히 잘못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에너지 전환의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카보나이제이션입니다. 저탄소가 에너지 정책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러면 저탄소 에너지로 IPCC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에너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 또 하나가 원자력이에요. 원자력은 클린 에너지로 미세먼지 배출이나 온실가스 배출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물론 안전이란 영역이 또 다른 게 있지만요.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동시에 원전을 다시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독일이 에네르기 벤데라고요. 에너지 전환으로 아주 멋있게 잘 갔어요. 근데 탈원전을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막 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는 쉽게 말해서 날씨가 안 좋으면은 또 계절이 안 좋으면 푹 꺼지고요. 변동성이 심한, 훌륭하지만 변동성이 심해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원전인데 종래에는 석탄이었고, 독일이 어떤 길을 걸었냐. 탈원전을 푸시를 하다 보니까 석탄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폴란드 기후위원회 초청에 갔을 때 올해의 화석상이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상을 받았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이 이해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은 독일은 완전히 성스러운 나라예요. 독일이 잘하는 건 많은데요. 에너지 정책은 저는 프랑스나 영국을 참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원지죠. 한때는 에너지의 100%가 석탄이었어요. 100%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탈석탄. 석탄을 아주 극적으로 줄이고 해상 풍력과 같은 그 재생에너지를 엄청 키우고 원전을 다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보고 한전한테 한번 들어와 봐 했는데 우리가 탈원전하는 나라가 해외에서는 원전을 팔겠다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지금 엔지니어 하셨다니까.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산자부의 사실은 정책 결정자 하는 친구들도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상당히 장기간의 계획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확 바꿔돼 버리면은 정말로 기반이 무너집니다. 지금 에너지에서 제일 좋은 에너지는 뭐냐? 자기 힘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에너지. 그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에너지입니다. 그 피터 자이한이라고 지정학, 셰일가스와 지정학을 쓴 사람이 왔었는데 한국은 그게 있지 않느냐? 원자력.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인데 왜 그걸 버리고 가스 수입하고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똑같은 생각. 그게 합리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과학적인 에너지에 관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도 그거는 이제 이게 언제 구체화되면 전기 요금으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딱 못 건드리게 하고 있죠. 이 전기 요금 가지고는 지탱이 안 될 수 있다는 게, 될 수 없다는 게 한전 적자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곧 여러분들한테 청구서가 갈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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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나라 국토나 살 때 태양광에 그 정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나라 그 국토의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래서 요청되는 게, 아까 제가 제주는 시간상 생각했는데 제주는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그게 한 4기가 정도를 재생에너지 일종의 단지를 만들어서요. 장기적인 계획은 재생에너지를 중점적으로 생산할 기지를 두는 거예요. 지금 새만금 매립지에다가 지금 한 5기가인가 4기가인가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게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루프탑 수준으로 하는 정도는 좋지만 이 뭐 산지를 깎아가면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틀림없이 해야 되지만 또 다른 환경을 다 망쳐가면서, 저는요 지금은요 사실은 사업입니다. 자기들 싼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보조금을 받으면 싸게 일종의 부동산, 잘못된 방향이죠. 근데 그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다른 거시적인 거는 사실은 몽고의 에너지 시장 조사를 해보면 몽고의 태양 자원과 바람 자원이 한국과 일본의 전력 수요의 2배가 넘는다는 조사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평화로운 그 동북아 정세가 된다면 거기서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우리가 그리드를 연결해서 끌어오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하던 아시아 슈퍼그리드라는 건데, 그거는 한, 미, 중, 일, 러, 특히 중국과 미국과 일본, 한국이 사이가 좋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과 같은 때는 불안해서 에너지는 안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방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요 중국과의 전력 사업도 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 재생에너지는 근데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생에너지는 반드시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될 거지만 우리 스스로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진 원전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지금 이미 벌써 그 관련 학과에 우수한 학생들이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전과를 하고. 그럼요. 아니 자기 집에서는 안 먹는데 남의 사람한테 파는 걸 누가 믿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좀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같이 성장하는 이른바 저탄소 에너지 동맹 전략이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예. 네. 예? 예, 그런 루프탑.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주택 구조가 전부 아파트에 압도적이라서 그 루프탑을 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 게 좀 그건데, 지금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도 많은 기술 발전과 있는 것으로 끝났다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열강해주신 우리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